안녕하세요. 대치아이디 최주영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뛰어나신 소장님들을 모시고 2028 대입변화 OX 토론을 하도록 합니다. 그 1편이고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고교학점제 되면서 5등급제를 변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정말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많이 주신 질문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OX 퀴즈를 준비했고요. 우선 그 들어가기 전에 소장님들 한 분씩 소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최수정 소장님부터 먼저. 네. 안녕하세요. 오리온에듀 컨설턴트 최수정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대치동에서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컨설턴트이기도 하지만 전직 입학 사정관으로서 앞으로 2028 입시에 대한 제 관점을 좀 중심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네. 네, 안녕하세요. 올인원에듀 박윤주 컨설턴트입니다. 저는 실제 입학사정관 경험과 입시 컨설턴트로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학부모님들께 꼭 필요한 대입 전략을 현실적으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필요하신 정보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네. 소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아이디 입시연구소 이정희 소장입니다. 여러분들이 합격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리딩하는 컨설턴트가 되겠습니다. 네, 박수. 네. 네, 저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대치아이디의 최주영 소장이고요. 의대를 졸업하고 로스쿨을 다니는 즉 상위권 위주로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을 살려가지고 오늘 좋은 정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소장님들 참 네. 이게 똥개도 자기 집에 3알 먹고 들어간다고 하는데 남의 집에 오니까 참 불편하네요. 그래도 네, 한번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질문부터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이 고등학교 1학년에서 정한 진로를 고2에서 바꾸면 학종에서 불리한가? 자, 우리 판넬 들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X. 요거는 네 분 다 공통되게 X를 들어주셨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뭐 4명 다 비슷한 의견일 것 같아서 최수정 소장님께서 대표적으로 의견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 분들이 좀 첨언한 형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정한 진로를 2학년, 3학년 때 바꾸는 케이스는 굉장히 흔한 케이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자신이 한 번 정한 진로를 끝까지 가져가는 친구들이 오히려 더 확률적으로 적다라고 보여지고 이제 진로가 바뀌는 케이스들이 많아서 특별히 분리할 것도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자신의 성적이나 자신의 이제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학생부 상의 사실상 그 진학 목표인 거죠. 학생부 상에 보이는 진학 목표를 수정하는 것이 오히려 입시에서 더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역시 입학사정관 출신이라 그러신지 네, 정말 좋은 팁이신데 혹시 박윤주 소장님이나 이전 소장님 추가적으로 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차피 저는 고1 학생들의 꿈은 진짜 많아야 6가지에서 7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의대학대, 전자반도체에, 컴퓨터공학, 인공지능에, 생명공학, 화학공학에, 솔직히 상경계열. 이 정도라고 사실 생각하기 때문에 어차피 고1 학생들의 꿈은 다 똑같아요. 네, 진로 희망은. 그리고 2, 3학년 때 결국 이제 본인의 어떤 전형의 유리함이라던가 아니면 성적의 유불리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실제 진학 목표를 좀 수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일단 그런 케이스가 많아서 상관이 없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다음에 그리고 대학도 오히려 이제 예를 들어 1학년 때 2학년 때 꿈이 바뀐다고 그거를 약간 진로 희망을 좀 변경했다라던가 내지는 배신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학생이 자신을 위해서 내린 현명한 선택이라고 사실 보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이정희 소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본인만의 스토리라인만 제대로 구축을 한다면 진로가 변경이 되어도 큰 유불리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계열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공학 계열을 담당하다 보니까 메디컬에서 공학으로 넘어오는 애들 정말 많이 봐요. 우리 다 경험을 많이 해봤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친구들도 서사만 잘 짠다면 크게 불리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거는 100% 동의하는 겁니다. 네.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첨언드리자면 요 서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요 서사에 있어서 변경의 동기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동기는 결국은 만약에 면접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사실은 답변을 정말 유창하게 해야 어떻게든 합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진로 변경은 괜찮다. 다만 동기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된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질문은 대치동 중심 학습 환경은 모든 학생에게 최적의 선택인가? 자,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X. 다 X죠. 네. 자, 요거는 박윤주 소장님께서 대표적으로 말씀 주시겠어요? 네. 입시 제도 측면에서 봤을 때도 사실 모든 학생들에게 최적은 아닌데 지금 사실 입시 제도는 수시 중심이기도 하고 또한 사실 2, 8학년도 이후 대입에서는 고교학점제 이후에 사실 수시 중심의 사실 대입이 더 이제
강화될 거라고 보여지기 네. 때문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그러면 수시에서 가장 중요한 대입 요소는 내신이잖아요. 근데 내신 공부는 이제 본인 지역의 본인 학교의 내신 유형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내신 전문 학원에서 사실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꼭 뭐 대치동을 활용하는 게 뭐 제일 좋은 최적의 방법은 사실 아니라는 측면이 일단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대치동의 교육 인프라가 뭐 예를 들어서 매우 훌륭한 강의를 제공하고 훌륭한 것은 맞지만 그게 모든 성적대 학생들에게 유의미하진 않다고 봅니다. 사실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는 매우 좋은 어떤 커리큘럼이라던가 교육 내용을 좀 제공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중위권 학생들은 생각보다 대치동 와가지고 얻어갈 게 많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모든 학생들에게 최적의 교육 환경이다라는 말은 저는 동의하진 않습니다. 네. 네. 최수정 소장님,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습 동기가 매우 높은 학생한테는 대치동 환경이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아니면 반대로 자신이 처한 환경에 굉장히 수용적인 친구들. 그래서 아 이게 내가 할 과업이구나를 이제 크게 비판 없이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친구들한테는 잘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학생들이 사실 더 적잖아요. 네. 그래서 반대로 학습 동기가 좀 높지 않거나 또 혹은 이제 자신이 처한 환경에 수용적이지 않은 학생들한테는 대치동의 이 학습 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풀하고 잘 맞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 바이 학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의견에는 반대를 했고요. 네. 사실 학군지에서 공부를 한다고 반드시 성적이 잘 나온다고 생각을 하지도 않고 분위기가 좋고 양질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건 맞지만 저희가 사실 온라인도 너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 일반고 친구들도 충분히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은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성립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는 약간 세 분 의견에 모두 공감을 하고요. 좀 더 얘기를 나눠보자면 뭐 지역의사제가 요즘 되게 핫하지 않습니까? 그냥 사실 지역의사제 이전부터도 사실은 탈대치라는 이제 단어가 되게 화두가 되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 이유는 더 이상 대치동이 입시 성공에 있어서 꼭 정답은 아니다라고 하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한 반증 내지 증거로 탈대치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꼭 대치동 중심 학습 환경은 모든 학생에게 최적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로 정리해 두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뭐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면 등급 간 격차는 줄어드는가? 입니다. 자, 하나, 둘, 셋, X. 요거는 우리 이정혜 소장님부터 말씀 주시겠어요? 네. 네, 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변환이 되면서 지금 수많은 이제 컨설팅 업체에서 몇 등급대가 어디를 진학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표를 변환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격차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지 않고 더 벌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 누적 그 1등급 비율 보면 뭐 0.3%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 뉴스 기사도 있더라고요. 사실 5등급제가 되면서 수많은 친구들이 1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격차가 더 벌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내신에서 유리함을 가져가기가 더 힘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최수정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리고 이전보다 중위권 그룹이 이전 9등급제로 치면은 4, 5, 6등급에 해당하는 이제 등급 구간이 지금 다 3등급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대학 입장에서는 평가를 할 때 기존에 이제 4, 5, 6등급이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3등급을 받은 과목에서는 더 크게 손해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에 있어서도 이전보다는 더 치명적인 이제 등급 실수로 좀 평가를 받지 않을까. 그래서 평가에서도 등급 간의 격차가 더 크게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박윤주 소장님께서는 네. 네, 사실 다 비슷한 의견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2등급대 학생들이 지금 9등급제에서는 사실 2, 3, 4에 다 해당하는 학생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2등급 학생들의 사이에서의 변별이 더 어려워지다 보니까 오히려 1등급이 갖고 있는 어떤 가치가 더 높아질 거라고 보고 사실 예전에는 사실 4%가 뭐 굉장히 적은 비율인 건 맞으니 정말 실수의 뭐 영역에서도 2등급을 받을 수 있지라고 생각했다면 사실 대학이 아니 이제 10%나 되는데 2등급을 받은 게 말이 되니? 라고 사실 충분히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스탠스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1등급과 2등급을 바라보는 격차는 더 커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도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요즘 성취도별 비율은 이제 나오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더해서 성취도별 분할 점수가 요즘 좀 핫해지고 있는데 결국은 A, B, C, D 비율이 공개가 되고 그 다음에 대학의 A, B 사이의 커트라인, B, C 사이의 커트라인 등이 사실 공개가 되면은 저는 사실 그 정보를 가지고 사실 9등급제에 유사하게끔 어느 정도 대학에서 판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5등급제의 변화가 뭐 등급 간 격차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거에 대해서 크게 뭐 영향을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되고요. 우리 네 번째 질문 가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은 또 핫한 이슈죠. 무전공인데요. 무전공, 즉 자유전공 같은 경우는 성적이 애매한 수험생에게 기회인가? 하나, 둘, 셋, X. 네, 매우 화기애애합니다. 다 일치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거는 최수정 소장님부터 먼저 말씀 주시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무전공이라고 하면은 문과, 이과 좀 융합적인 그런 학생들을 이제 좀 선호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뭐 무전공에서 원하는 학생상은 팔방미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걸 다 잘하는 학생이 나중에 공대를 가든 뭐 경영대학을 가든 어디를 가든 잘 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전공은 이제 좀 퍼펙트한 그러니까 팔방미인에 가까운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자 하는 모집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적이 애매하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이 학생은 다른 지원 전략을 짜야 되는 거예요. 박유주 선생님. 네, 그러니까 실제로 말씀하신 것과 사실 비슷한 맥락이기는 한데 오히려 이렇게 심지어 통합으로 뽑게 되면요. 사실 문과냐 이과냐 사실 평가자가 이 친구의 우수성을 어느 관점에서 봐야 하느냐가 그러니까 뭐 흔히들 예를 들어 뭐 무조건 대학이 어떤 수학을 잘하면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 문과 교수님들의 관점은 매우 다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 그 대학에서 실제로 학종으로 뽑는다라고 했을 때는 뭐 평가자 간에서도 도대체 여기서 봐야 하는 우수성이 무엇이냐가 굉장히 갈릴 수 있는데 근데 그러면 저는 동의할 수 있는 모든 평가자가 동의할 수 있고 모든 학과가 동의할 수 있는 기준은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일단 국영수를 잘하는 친구면 그쵸? 뭐든 와서 어쨌든 어떤 과를 가든 뭐 기초학업 역량은 되고 잘할 수 있는 기본이 된다라는 것은 모두 동의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오히려 성적이 애매한 학생이 아니고 사실 성적이 우수하거나 내지는 성적만 우수한 학생이 오히려 자유전공을 더 유리하다고 저는 보긴 합니다. 네. 이정현 선생님 같은 경우는 네, 뭐 비슷한 의견입니다. 사실 네. 성적이 애매하다라는 거는 학업 역량이 살짝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팔방미인이라는 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 모든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것도 저것도 다 잘할 수 있는 학생이 자율전공을 선택했을 때 훨씬 더 유리함을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로가 불명확하거나 아니면은 뭐 성적이 애매한 친구들을 위한 전형이 절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첨언을 좀 드리자면 성적이 애매한 학생이 뽑히는 게 아니고 내신이 조금은 낮을 수 있는데 정말 이수 단위를 우리가 9등급제 기준으로 뭐 물화생 지 혹은 뭐 물화생에다가 물투, 화투, 생투 이렇게 좀 과학 원투 과목을 이과 기준으로 좀 풍부히 들은 학생들이 좀 뽑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듣다 보니까 화생, 화원, 뭐 화투, 생투만 들은 친구보다는 내신이 낮을 수 있죠. 하지만 내신이 조금 낮더라도 이렇게 풍부하게 들어서 생명과학으로도 뻗어나갈 수 있고 뭐 기계공으로도 뻗어나갈 수 있는 이런 친구들을 뽑아주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했고요. 우리 5번째 질문 가보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은 이런 겁니다. 비교과 출소 이후에도 독서는 여전히 유의미한 평가 요소인가? 하나, 둘, 셋, 오. 다 같이 오네요. 네. 그러면은 이정희 소장님 한번 의견 주시겠어요? 네, 독서는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세특에 사실 모든 친구들이 독서 영역을 반드시 포함을 하고 있잖아요. 독서를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건 정말 학생들이 독서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검증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제출했던 모든 보고서들 또는 수행평가 속에서 제 독서 영역에 대한 능력이 평가되는가를 확인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냥 명목상 단순하게 빼는 거지 평가 영역에서 제외한다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저 여기서 약간 두 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입학사정관 출신 분들의 시각에서 독서는 어떤 의미를 좀 가지고 있나요? 이 말씀을 안 그래도 드리고 네. 싶었었는데 네. 저는 대학이 이제 학생의 독서 활동을 되게 중시하는 것은 네. 물론 이제 어떤 탐구 과정에서 어떤 심화학습을 하는 이제 뭐 추가 수단 내지는 보조 수단, 활용 수단이 되는 것도 맞기는 하지만 네. 저는 그러한
서적을 고르는 수준 자체가 학생의 수준을 대변한다고도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독서 활동을 하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이제 고등의 어떤 이제 사고력이나 아니면 인내력이 가끔 필요한 책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학부모님들께서 뻔한 책을 읽는 것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대학이 큰 의미를 두지 않지 않을까, 뭔가 유니크한 책을 읽으셔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오히려 클래식한 저희가 흔히들 뭐 총균세라던가 그쵸? 아니면 뭐 세상의 왜 절반은 굶주리는가라던가 아니면 뭐 과학혁명의 구조라던가 이런 식의 굉장히 뭐 과학 교양이라던가 이제 인문사회 고전 클래식한 책들을 읽으시는 걸 전 더 권장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그런 책들이 되게 쉽게 읽히는 책들이 아니어서 그 과정 자체를 독파하는 것 자체가 친구의 학습 경험이라고 바라보기 때문에 독서 활동을 그렇게 바라본다고 이제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책이냐보다는 어떻게 그 책을 바라봤느냐 이런 게 과정 중심적인. 그것도 충분히 이제 의미가 있다라는 건 거죠. 네. 사실 요새는 이제 AI 시대잖아요. AI 시대다 보니까 학생들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학술지 논문 같은 거를 참고를 해서 이제 이렇게 어려운 내용들을 내가 이제 발표했다 혹은 보고서를 작성을 했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좀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고등학생 수준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그 내용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AI 시대에 독서를 통해서 본인의 지식을 확장을 했다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의미를 갖지도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독서에 대해서 어느 목록을 참조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 정말 많이 받는데 사실 그 정말 개인마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의대를 예시로 들어주자면은 뭐 의대에 지망하는 학생들이 뭐 이기적 유전자 읽어야 돼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주는데 사실은 그 책을 읽어야 될 필요가 있는 학생도 있고 아닌 학생도 있거든요. 만약에 그 학생이 어떤 통합사회나 이런 과목에서 의료제도에 대한 논의를 했다면은 개념의료 같은 책이 훨씬 더 그 친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어떤 책이 정답이다 라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책은 사람마다 다르다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6번째 질문 가보겠습니다. 6번째 질문은 정시 중심 학생도 고교학점제 과목 선택 전략이 필요해지는가? 라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오. 아름답네요. 네, 자, 전원. 네. 박윤주 소장님부터. 네. 네. 일단은 현재 물론 구체적인 안이 나온 학교가 뭐 28학년도 구체적인 안이 나온 학교가 많진 않지만 어쨌든 경희대의 경우를 보면 이제 28학년도 대입 전형안에서 정시에서도 그 과학 이수 단위랑 이수량을 보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거기서 과목 선택까지를 뭐 볼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얼마나 많은 학교가 이렇게 정시에 이거를 반영할지는 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사실 반영하는 게 맞아 보여요. 왜냐하면 실제 통합형 수능에서는 일단 이제 이 친구가 문이과인 거를 이제 수능 응시만으로는 판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과의 삶을 살아서 어쨌든 기초 학업 역량을 가지고 공학 계열이나 자연과학 계열에 진학을 해서 공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이제 정시 학생들한테도 어쨌든 과목 선택에 대해서는 특히 이과 학생들에게 더 이렇게 요구되는 부분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2028부터는 통합 수능이니까 과목 이수 내역을 정시에서도 파악하고자 하는 대학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시 중심인 학생이다라고 하면 높은 확률로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진학 목표가 상위권 대학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가 또 대학에 보여지는 일종의 제출 서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본인의 진학 목표에 맞는 과목 선택 전략이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말씀 주셨던 그 공통 수능 과목 때문에라도 더욱더 이렇게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정시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에서도 지금 발표를 한 대학들 뭐 예를 들어 건대나 경희대나 서울대나 이런 학교들을 보면 내신 평가를 하겠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당연히 정성 평가의 요소도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뭐 예를 들어 이과 친구인데 공통 수학 과목이잖아요. 사실 그 속에서도 문과 친구들이 봤던 확통을 봤는데 이 친구가 미적을 잘할 수 있는지를 어떻게 검증하느냐라는 의미에서는 당연히 내신에서 이수했던 고교학점제 과목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의견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그쵸. 제가 첨언할 것이 없을 정도로 앞에 세 분이 네.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논쟁의 시작입니다. 자, 우리 7번째 질문부터는 이제 아마 OX가 좀 갈리는 질문들이 좀 있습니다. 자, 7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교 학점제와 5등급제는 특목 자사고에 구조적으로 유리한가? 자, 듣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면은 네. 셈을 먼저 얘기하고 먼저 얘기하신 걸로 하는데 네. 이정희 선생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고교학점제랑 5등급제가 들어오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수시와 정시의 비율을 살펴보면 어쩔 수 없이 내신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내신을 이제 유리하게 가져감에 있어서 특목 자사보다는 당연히 이제 일반고가 더 유리하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는 반대의 의견을 펼쳤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그러니까 특목고에서 1등급을 받을 확률 자체가 예전보다 높아진 건 맞죠? 1등급의 비율이 늘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아무리 늘었어도 특목고에서 1등급을 받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뭐 어쨌든 수학을 이수하는 교육과정 속도도 빠르고 심지어는 선행이라던가 이런 이제 대비가 많이 되어 있는 학업 역량이 높은 학생들끼리 사실 모여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내신 확보가 더 어려울 거고 뭐 여전히 내신을 잘 받고 관리하기에는 일반고가 훨씬 유리하고 사실 현재 대부분의 입시 상황에서는 내신이 좋다면 네, 사실 입시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내신을 관리하기엔 유리한 이제 일반고가 여전히 좀 더 이제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한 가지 좀 예외만 말씀을 드리면 하지만 본인의 진학 목표가 메이저 내지는 수도권 메디컬 진입이 본인의 목표이고 예를 들어 같은 메디컬이라 하더라도 본인은 지방 메디컬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만약에 이제 목표가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말 재수를 고려하겠다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예를 들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던가 어쨌든 수시의 상황에서도 특목 자사고가 유리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일반고가 유리할 것이라고 저는 보기는 합니다. 저는 이제 아마 질문을 이렇게 치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작위적으로 학생이 한 명 왔을 때, 왜냐면 사실은 특목자사가 유리하냐, 일반고가 유리하냐는 정말 아이들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질문을 그냥 저는 무작위 배정된 딱 아이가 왔을 때 굳이 둘 중에 어느 쪽을 추천할 거냐라는 질문을 좀 해석을 해봤는데 일단 저도 집 가까운 일반고를 정말 추천을 많이 해요. 왜냐면 일단은 특목고 같은 경우는 1등급을 받기 너무 어렵습니다. 내신이 중요해진 시기에 실제로 과거 이제 전교 1등을 이제 이번에 딱 보면은 한 1.3에서 1.4 정도로 잡히더라고요. 1등도.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등을 받기 너무 어렵고 두 번째는 요걸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특목 자사고를 가서 막 전교 1등을 찍고 잘하래요. 그럼 그 친구는 일반고 가서 잘합니다. 그럼요. 근데 만약에 일반고 가서 정말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특목고 자사고 가서 잘할까? 이거는 사실 물음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일반고가 저는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자 이제 부담스러우시겠지만 네. 일단 저도 세 분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네, 저는 일단 이 질문을 9등급제하고 5등급제하고 비교했을 때 이전보다는 5등급제로 와서 특목 자사고가 구조적으로 조금 더 유리해졌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한 거고요. 어차피 교과 전형은 이전에도 지금도 특목 자사고는 이제 없는 전형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지원이 거의 불가한 전형이라고 보니까 이제 논외로 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봤을 때 제가 생각한 구간은 이제 일반고에서 한 1.8등급 정도의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특목 자사고에서 한 4등급 초반, 3등급 후반에서 4등급 초반대 학생들이 지원하는 이 경쟁 구간을 가정을 했을 때 사실 사정관으로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일반고 1.8이냐, 특목 자사고 4.1이냐 이게 굉장히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이게 5등급제로 되면은 일반고에서 한 1.2등급? 특목 자사고에서 한 2.3등급? 요 정도 구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그 상위권의 세세한 변별도 어려워졌지만 중위권이 되게 많이 이제 좀 변별이 흐려져서 그래서 이전보다는 등급의 격차가 특목 자사고랑 일반고 상위권이랑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상위 그룹의 세세한 변별도 어려웠지만 중위권 그룹이 광범위해졌기 때문에 이 9등급제보다는 5등급제에서 특목 자사고 학생들이 종합전형에서 조금 더 유리해지지 않았나라는 관점에서 저는 5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게 합치면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그 다음 질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8번째 질문이죠. 자, 하나, 둘, 셋. 네, 그럼 누가 온 거죠? 저요. 네. 그러면은 네. 최수조 선생님부터 먼저 말씀 주시고. 네, 진로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게 고교 학점제 이전이나 이후나 크게 불리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기본적인 제 관점입니다. 그래서 진로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사실 대학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기초적인 학업 역량만 우리 대학에서 수학할 능력이 있는가가 보여지면은 이제 얼마든지 좀 합격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고교 학점제로 들어섰다고 해서 이제 그 유불리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저는 물론 고교학점제의 취지가 네. 진로를 명확히 하고 뭐 그에 맞는 과목들을 선택을 해서 네. 뭐 이제 본인의 진로를 좀 이렇게 탐색하고 개척해 나가라 이 취지인 건 알겠지만 사실 실제 대입의 상황으로 보면 좀 다르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진로는 누구나 이제 현실적인 대입 목표에 따라서 사실 누구나 조정하게 되어 있다고 보긴 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걸 조정하는 가장 중요하고 큰 기준은 성적. 이게 되고요. 이게 단순히 의대를 뭐 목표로 했었으나 이제 성적이 좀 되지 않아서 생명공학과로 바꾸겠다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같은 공학계열 안에서도 난 원래 생명을 선호해요. 그렇지만 의외로 내가 물리 성적이 만약에 잘 나왔다면 사실 물리 기반의 이제 어떤 공학계열 학과를 선택하는 게 어떤 대입 전략의 차원에서는 더 유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성적대뿐 아니라 과목별 성적 구조가 현실적으로 지원 학과를 결정을 하게 되고 고교학점제에서 사실 진로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대입 입시적인 전략 차원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저는 보긴 합니다. 네. 저도 X를 들었는데 요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로가 명확하지 않다는 게 들어놓고 있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로를 찾기 위한 노력은 보여줘야 돼요. 어떤 진로 활동에서. 그리고 저는 고교학점제 불리하지 않다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뭐 모든 대학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성균관대나 서강대 같은 경우는 좀 대표적인 이런 학교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죠. 산모 정책을 좀 펼치고 있죠. 뭐 이주 과목도 뭐 크게 신경 안 쓰고 뭐 전공적 값도 크게 신경 안 쓰고 이런 것들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진로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진로를 찾기 위한 과정이 정말 결실이 드러나 있다면은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네, 저만 오를 했더라고요. 한번 네, 이제 풀어주시죠. 저는 어떤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대우가 성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이제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고교학점제에서 네. 불리하지 않기 위해서는 진로가 명확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참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우리가 과목의 위계 질서라는 거를 지금 많이들 공부를 하고 계세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물리를 수강하지 않았는데 전자기와 양자라든지 아니면 역학과 에너지 같은 교과목을 수강을 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진로가 명확한 학생이 명확하지 않은 친구들보다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동그라미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범주는 정해져 있고 범주에 맞는 그 위계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니까 네. 그 부분을 말씀 주신 것 같네요. 참 티네요, 티. 대우를 가지고 오네요. 수학. 수학 대우를 가지고 오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9번째 질문을 가보겠습니다. 자, 9번째 질문은 난이도 높은 과목을 이수했다는 사실 자체가 평가에서 유리한가입니다. 자,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그럼 오, 반반이네요. 반반이네. 네. 그럼 5부터 최수정선생님께서 먼저. 일단은 그 난이도가 높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과목의 내용이 더 어려워졌다도 있고 그리고 수강하는 학생들 자체가 적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성적 받기 어려운 과목이다라는 거겠죠. 네, 근데 이제 고교 학점제가 되었기 때문에 성적이 좋은 거는 솔직히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모든 학생들이 성적이 준수하다라는 것을 가정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본인의 진로 진학 목표에 맞는 이제 적절한 과목 이수 노력을 하였는가는 당연히 플러스 요인으로 대학의 입장에서 이제 감안을 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어쨌든 제가 여기서 받아들였던 난이도 높은 과목은 예를 들어서 뭐 현재 고3 학생들이 이수하고 있는 과목으로 친다면 이제 물원 물투를 넘어서 뭐 고급 물리학이라던가 물리학 실험 같은 과목을 좀 이수했느냐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사실 입학사정관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릴 때는 그런 과목을 이수한 거 사실 자체를 선호하는 거는 사실 명확히 맞기는 했거든요. 물론 전제는 있죠. 뭐 C를 받았거나, 그쵸? 성취도 C를 받았거나, 원점수가 뭐 정말 평균보다 아래인 좀 말도 안 되는 좀 점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사실 그거를 이수했다는 것 자체로 뭐 유리함을 가져가기는 좀 어렵기는 하지만, 최소한 그래도 B 이상의 성취도를 받았다라는 걸 좀 전제를 했을 때는 저는 그래도 대학이 평가 과정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체크를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사실 자체가 평가에서 유리하다고는 이제 동의했습니다. 소장님. 네, 사실 난이도 높은 과목을 이수했다라는 전제 조건 자체가 너무 극단적이더라고요. 이수했다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그러면 이 친구가 만약 5등급제에서 4등급을 받고 C를 받았다면 그것조차도 좋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면에서는 내신도 굉장히 중요한 평가 요소의 지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X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제 생각에는 사실 저희 모두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쵸.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대를 지망하는 친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의학계를 컨설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물리를 선택할까 말까를 9등급제 할 때 많이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이런 말을 했어요. 2등급을 방어할 수 있으면 해라.
근데 2등급을 넘어갈 건 하지 말아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종합을 해보자면은 특정 등급을 방어할 자신이 있으면은 난이도 높은 과목을 이수하는 게 유리합니다. 근데 그 범주를 넘는다. 예를 들어서 9등급 중에 9등급을 받고 5등급 중에 5등급을 받는다면은 아무리 어려운 과목이라도 사실 유리하진 않죠. 아마 이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저희 10번째 질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0번째 질문입니다. 자, 활동량이 많아도 학업 서사가 없으면 평가 효과는 제한적인가? 하나, 둘, 셋, 오. 네. 그러면은 최수정 선생님부터 먼저. 네. 사실 이 학업 서사라는 표현이 조금 이제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기는 한데요. 저는 이걸 자기 주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활동량 자체가 많다라기보다는 이 학생이 이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는지 이 내용이 잘 드러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양이 조금 적더라도 이제 이 학생이 이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이제 얻게 되었는지가 잘 드러난다면 그것이 더 이제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내용이 없다면 양적으로 많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실제로 평가에서 미치는 효과는 굉장히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활동량이 많은 친구들 중에 간혹가다 이제 나열식인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학업서사라고 얘기를 하면 스토리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요즘 이제 흔히들 말하는 꼬꼬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이 친구가 어떻게 자기주도적으로 사고하고 있는지를 대학에서 평가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평가 효과는 당연히 제한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저도 최수정 선생님이나 이정현 선생님 의견하고 거의 비슷한데, 그러니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뭐 서울대 의대 1차 합격생 생기부, 약대 1차 합격생 생기부를 보면은 나열식인 경우도 되게 많아요. 네, 그냥 그렇다고 안 뽑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서사가 있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활동들이 있으면 좀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오를 들었습니다. 자, 이제 홀로 싸우고 계신데 네, 한번 의견 주시죠. 네. 일단 저는 제가 이해한 학업서사는 아까 말씀하신 스토리 라인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뭐 이 학생이 어떠한 본인의 좀 일관적인 아니면 뭐 예를 들어 하나를 좀 계속 구체화하거나 심화하는 형식으로 학생부 탐구라던가 학생부 관리를 해왔느냐를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근데 사실 실제 학교 생활의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제 사실 학년마다 선생님도 다르시고 선생님마다 뭐 본인이 강조하고 싶으신 예를 들어 어떤 주제나 아니면 이제 내고 싶으신 수행평가의 그런 결도 다른데 이런 거를 본인이 이제 인위적으로 하나에 맞춰가지고 무슨 스토리 라인을 구성하기는 실질적으로 쉽지 않고 심지어는 진로가 중간에 바뀔 수도 있으면 이제 본인이 구성했던 스토리 라인이라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어서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만들기 쉽지 않다라는 차원에서 어차피 그걸 갖추고 있는 친구는 많지 않다라는 차원이었고 그리고 물론 저도 이제 극소수의 학생들이 그런 거를 굉장히 뚜렷하게 좀 구체화를 하고 심화하는 걸 잘 보여지는 학생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입학사정관으로 일했을 때를 생각을 하면 그런 서사가 있는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받는 것 자체는 사실이거든요. 그걸 부정하진 않을게요. 하지만 그것이 또 학업 서사가 그러면 있으면 이 학생을 우수하게 평가할 것이냐의 평가 지표에 사실 그런 지표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의 뭔가 이제 탐구적인 우수성, 탐구 역량의 측면 이런 부분에서 플러스를 시키는 건 거지 학업서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느냐는 당연히 아닌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뭐 제한적이라고까지 딱 잘라 말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오히려 그냥 탐구 자체의 수준 하나하나의 수준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보긴 합니다. 네. 오늘 좀 일단 1편에서는 이렇게 이제 고교학점제 시대 얘기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많은 얘기들을 좀 나눈 것 같은데, 자, 어머님들, 자, 2편은 세기말 입시, 2027 입시죠. 2027 입시에 대한 OX 이어지니까 계속해서 조태구알 해주세요. 자, 저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